자, 5분 휴식 마치고 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부 주제 발표 시작을 하는데요. 김재진 변호사님께서 뉴 노멀 시대 무용의 영상화에서 법적 쟁점에 관련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되셨나요? 예.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진 변호사입니다. 뉴 노멀 시대 무용의 영상화에서의 법적 쟁점에 관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 그리고 공유, 보편화되어 가면서 모든 정보가 지금 영상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추세에 더욱더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건 것은 코비드 팬데믹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세하면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당시에 다가올 뉴 노멀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무용과 또 관련된 법적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영상 콘텐츠물로 이렇게 계속 그 무용이 그 일반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경로가 이제 하나의 영상 콘텐츠 형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향유 자체가 영상물을 매개로 한 그런 비대면 방식이 확장되고 있는 그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원래 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권리 관계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무고를 창작한 한 분이 계시고 또 그분이 직접 안무가이자 무용가의 역할까지 하시면서 모든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는 그 한 분에게 보통 집중이 되곤 하였는데요. 이제 시대의 변화는 점점 이제 그 역할의 분담을 촉진을 시키고요. 그 역할의 분담은 점점 복잡한 권리 관계를 낳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뉴노멀 시대로 가는 영상 콘텐츠가 여기에 또 개입이 되면서 음악 저작물뿐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제작하는 창작적 기여가 가미되는 경우에 저작권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무가 무용가로 나누어진 게 가장 그 첫 번째 그 뭐랄까 분리랄까요? 역할의 분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고를 창작하지 않고 이제 실현만을 하는 무용가의 영역이 생긴 것이죠. 이 실현에 대한 그 저작 인접권이라고 해서 보호되는 우리의 그 실현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였습니다. 누구도 이제 무고를 보고 우리가 공연장에서 신체적 표현과 그 고도로 훈련되고 발달된 그 신체적 행위로 인해서 그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접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자로서 지금 무용가 여러분들께서는 실현가로 또 보호되고 있으시고 저작권법상에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무가 무용가의 역할이 이제 약간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또 그 배경이 되는 음악에 대한 작곡가가 참여하는 음악 저작물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어 왔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작자, 저작물과 저작 인접권자에 대한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을 만한 권리 관계가 여기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지금 그 저작자, 전통적인 의미의 저작자, 저작물, 저작 인접권자에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영상 저작물을 만들에 있어서 크게 개입하시는 촬영 감독 뭐 이런 경우까지 지금 다 여기에 이제 뭐 명시적으로 또는 대표성 있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 왔고 본래 저작권법상의 그 한 페이지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이 저작권법상의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본래는 이게 영화 제작에 대한 권리 관계에서 출발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99조의 지금 화면상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작 재산권자, 그러니까 그 실현을 하시는 여러분도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가지는데요. 이제 그런 저작 인격권자 또는 저작 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이제 허락한 이러한 1, 2, 3, 4, 5, 6에 해당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요거 이제 허락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6번째에 그 번역물을 그 영상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요 부분이 좀 눈에 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항에서도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 저작물로 영상하는 걸 허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네, 빨리 하고 싶으신 네, 법조문을 오래 보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죠. 잠깐 띄워놓겠습니다. 나의 시련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작사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전제로 한번 이 조문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전제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지만 모든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저희가 이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련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저희 제작사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보시면, 한번 이렇게 실현을 해서 영상 저작물을 만들면은 그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이 권리가 이제 넘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번역물, 즉 해외에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허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영상 저작물을 동일한 실현으로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만약 그 나의 실현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작사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권리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각 특약이 없는 한에서만 이게 허락이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약 단계에서부터 각색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해외로 우리가 번역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좀 코멘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이 경과한 때에 다 따로 나는 영상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으시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추정 규정의 효과를 저희가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일단 그 기존의 권리관계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무용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반영했을 때 좀 고민하고 같이 좀 더 의논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발제 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된 발제 주제로 선정을 한 것은 사실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네. 주된 발제물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 것입니다. 100조 1항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그러니까 영상 제작자가 있고요. 영상 제작물의 죄송합니다.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어요. 영상 제작자를 안무가이자 실현가이자 그거를 영상물로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는 이 영상 저작물을 촬영하기 위한 촬영 감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상정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상 촬영의 경우죠. 이것이 발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내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조문이 등장한 이유는 나의 실현과 또 나의 무고가 영상화됐을 때 그것을 촬영한 자에게도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영상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상 공동 저작물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공동 저작물 저작 재산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무고로 나의 실현을 해서 나의 비용을 들여서 촬영 감독을 섭외하고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기획을 하고 모든 투자를 하고 해서 만든 영상 저작물을 촬영 감독이 창작적 기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것을 활용할 때마다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상당한 제약이 따르겠죠. 저희 저작권법상의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의 취지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둘 사이의 밸런스를 찾는 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잘 만들어진 콘텐츠에 있어서는 그 각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그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주는 규정이지요.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규정입니다. 저한테 직접 이제 컨설턴트 사례 좀 이렇게 컨설트를 뭐라 그러죠? 문의를 해오신 의뢰인께서 이런 부분이었어요. 촬영 감독을 섭외를 해서 영상 제작물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촬영 감독께서 계약 단계에서 이 저작물에서 나도 저작권자다. 나에게도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라는 걸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의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요청이 계약 단계에서 없으면 그냥 그 무고를 가지고 실현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한 제가 잘 쓸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그 촬영 하신 감독께는 그 촬영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걸로 계약 관계로 끝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조 1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특약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법에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권리가 침해되진 않겠지요 라고 사인하시면요. 모든 이용마다 촬영 감독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거는 당사자끼리 약속을 따로 안 하면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약속이 따로 있으면 그 약속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분은 이제 다른 촬영 감독을 섭외를 하셨어요. 저작권에 대한 포기가 안 되면 나는 이걸 활용하는 데서 제한이 너무 크다.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해서 협의도 결렬되고 다른 촬영 감독님 찾으셨고요. 또 다른 사례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뭐 받아들이신 경우도 있었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럼 3개월간만 기간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촬영 감독님의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하고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특약으로 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권리관계 이제 형성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촬영에 있어서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공동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의 그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각자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조명과 앵글과 모든 걸 결정하고 나의 장비를 설치해 놓고 와서 좀 찍어다오. 이 정도로는요, 그 촬영하신 분의 저작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영화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지금 2인의 관계, 3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의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왜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영화 제작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용의 영상화의 관점에서 법 적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이거는 그냥 그 발제 주제를 조금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조금만 확장을 해보면 저희가 바로 이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 조금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그 1차 때 토론에서도 이제 그 온라인상의 공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만 조금 추가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작권법에 의하면 오히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면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법상의 입법 밸런스 문제거든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물이 엄청나게 이제 공유가 되고 배포가 될 텐데 만약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저작권 침해물이 도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저작물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는 걸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플랫폼 제공하는 사람의 책임을 제한해주자. 이 논의가 저작권법에 반영된 것이 102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그럼 이게 맞지라고 받아들여지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된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파급력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저작권을 침해한 컨텐츠이건 아닌 컨텐츠이건 관계없이 엄청난 수익에 걷어들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책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상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그 토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새로운 논의로 2019년 4월에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마켓 저작권 지침, EU 지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EU 저작권 지침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EU 제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U에 소속된 모든 국가는 2년 내에 각자 국내법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유튜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게재 중단 조치만 취하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만든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 있고 유튜브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가 누구에게 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플랫폼 운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부분이 책임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이번에 EU에서 DSM 지침을 통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에도 직접적인 책임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조정해 나가는 EU의 추세가 있습니다. EU에서의 그 저작권의 동향은 우리나라 쪽에도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그 해외 동향이 이렇다는 것을 같이 공유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무용이 이제 그 영상물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것이 확장되면서 그것을 실어 나르는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는 계속 확장돼 나갈 것 같습니다. 영상물을 매개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문화예술 향유의 한 유형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용 영상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들,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무용인의 권리 보호 그리고 침해 예방, 내 저작권의 침해 예방이 계속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진 변호사님의 발제 마무리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구 뭐 그냥 해도 들리실걸요? 그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제가 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로 찍힘을 당했었지 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카메라 시선을 가지고 찍어 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무가의 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의 눈을 가지고 있는 안무가들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작업을 하게 될 전망이라 좀 공부를 하고 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물씬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2부의 두 번째 그 발제이신 무용평론가 우리의 사랑의 무용평론가님이신 김예린 선생님께서 한국의 무용계의 환경 변화와 전망에 관련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발제를 의뢰받고 사실은 조금 원고를 쓰기 전에 제가 계획이 완전하게 서지 않아서 조금 광범위한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제가 공연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사례들을 통해서 네, 현재의 무용계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는 어떤 지원 정책을 바라는지 잠시만요. 그런데 앞서서 장지영 기자님 발제와 제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일단 한국 무용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어떤 부분들은 조금 생략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지금 제 발제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공유하실 수 있다면 본문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발제를 준비해봤어요. 이 코비드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무용계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무용계가 기대하는 문화예술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무용가들이 가져야 할 입장과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량적인 통계나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은 우리가 문예연감이라든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링크를 본문에 걸어 있는 링크를 보시고 저는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코비드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무용계 환경이 지금 어떠한가 먼저 살펴보면 말이죠. 지난 한 해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MCT라는 국내 어떻게 보면 최대 무용 기획사죠. 여기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취소된 공연이 60%였다고 해요. 그리고 연기된 공연은 30%, 제 날짜에 실행된 거는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학술 대회나 무용 콩쿠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되어 있죠. 그나마 올해 들어서 조금씩 근근히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국제교류 프로젝트들이었죠. 사실은 그 개인에서부터 국가 차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들이 활발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은 무용가들이 단순히 해외 공연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간의 레지던스라든지 공동 창작 작업이라든지 굉장히 심도 깊은 작업들을 해오고 있던 찰나에 이 코비드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많은 것들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든지 이렇게 그나마 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이면 안은미 무용단의 이 드래곤즈라는 공연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객과 공연자들 간의 언택트가 아니라 창작자들 간의 언택트를 시도한 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무용가 5개국의 무용수들을 하고 온라인으로 공동 안무를 진행을 하면서 한국에서 의상과 음악과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보내면 그분들이 그 옷을 받아서 입고 현장에서 그 음악과 정해진 안무를 촬영해서 보내고 그걸 또 한국에서 다시 홀로그램 작업을 해서 무대에서 한국 무용수들과 해외 무용수들이 동시에 무대에 서서 공연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창작자들 간에도 언택트 작업을 한 것이 한 무대에서 구현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실험했던 의미로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공연의 취소와 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를 대자면 한국의 무용계는 사실 공공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지원금을 받아서 공연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공연의 취소나 연기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들이 사실은 개최를 취소하고 싶거나 연기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기한 내에 축소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이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동시에 왜냐하면 공공기관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예외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지원금을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무용 공연들이 그 6월 안에 공연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극장을 대관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이 공공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의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연되고 있는 거는 거리두기 저속제도 같은 이런 방역 대책 안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통일되거나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초에 공공기관과 국립단체들이 공연 중단을 선언했는데 국립단체 3개 중에 국립발레단이나 국립현대무용단은 이 중단에 동참을 했는데 또 국립무용단은 동참 서류에서 발표해서 제외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립무용단이 공연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신작 5호를 준비를 했는데 5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 하니까 출연자만 50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공연이나 어떤 생중계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아직까지도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많이 언급이 됐고 조금 전에 김재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상 송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이 본 작품 공연의 그 현장성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이 가치를 춤이 갖는 생동감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 또 극장을 찾는 무용 관객들이 감소될 것에 대한 우려, 티켓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또 안무 도용이나 이 초상권의 침해 문제 같은 것들이 이 반대 의견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본문에 예를 들었지만 과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대학로에 나와 있는데 문예회관 시절, 아르코 극장 문예회관 시절 입구 현관의 왼쪽 편에 조그마한 창문에 우리가 고개를 디밀고 티켓을 샀었어요. 그때는 좋은 자리 주세요, 앞자리 주세요 하면서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랜 과거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시대에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좌석을 클릭해서 예매하는 시기가 왔죠. 그것처럼 이 온라인 송출에 대한 온라인으로 무용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무용가들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연장에서의 무용 공연은 반드시 지속될 거고 그 가치는 영원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조사에서도 현장을 찾는 관객 집단과 영상으로 보는 집단은 겹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건 우리가 스포츠 관람을 할 때 중계를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경기장을 찾는 인구가 중복되지 않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의 장점을 또 좋아하는 관객이 있을 수 있고, 뭐 해설이나 뭐 클로즈업 같은 것들, 영상의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도 있고, 현장의 현장성을 즐기고 싶은 관객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연 형태에 따라서 이 비대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관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풀샷의 생중계를 해온 일이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 점차적으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송출용으로 녹화 편집해서 전달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공연장이 아닌 특정 장소를 골라서 무대 이상의 효과를 낸다든지 또는 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무대 전하는 시간도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사전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객 참여형 공연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지켜봐야 된다든지 냄새나 어떤 입체 사운드를 경험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이라는 것이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제가 예를 들은 사진을 여기에 보면 국립현대무용단의 그 비욘드 블랙이라는 작품인데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카메라 앵글이 객석에서 보는 풀샷하고는 다른 이거는 4일간 서울극장에서 사전에 미리 제작이 돼서 약속된 공연 날에 송출이 되기는 했지만 생중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누미 컴퍼니는 이 비대면 공연조차도 관객이 충분히 즐길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모아서 Until Die Dance Dance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게임에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카메라를 켜고 접속을 하면 아누미 컴퍼니의 무용수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사이에 본인이 서서 같이 섞여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원하는 의상을 수십 벌 갈아입을 수도 있고 다른 작품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작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을 개발해서 공연 대신에 송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례는 황수연 안무의 나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작품인데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초연 때 관객들과 함께 했던 공연이고 관객 체험형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난해 가을에 스파프에 참여하면서 관객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경우 관객이 없다고 해서 이 관객 체험형 공연이 가치가 없었느냐 하면 또 다른 영상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관객이 없이 빈 의자들을 놓고 이 세 명의 퍼포머가 하는 것 자체가 또 나름대로의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 참여형 공연이 온라인화될 때에
또 이렇게 의외의 결과를 얻기도 한다라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 송출의 플랫폼과 촬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네이버가 주요 플랫폼이 되고 있고 비메오 같은 것들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단순히 무용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영상 시스템이나 촬영 기술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영상 송출 비용, 촬영 비용 이런 것들도 예산에 새롭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무가들도 이 영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종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북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 특화된 어떤 홍보 방법들이 필요하다. 대중들이 온라인에 쉽게 접근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도 그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발제를 여러분들 들으셨는데요. 제가 사례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에는 앰비규어스가 폐막작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하자마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자동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했고 관객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그 11월 스파프 개최를 앞두고 노출과 폭력에 대한 등급 심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생중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런 등급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가 그래서 공연계에서는 요즘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스파프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래가지고 이 스파프의 11월 심사 이후로 많은 공연들이 이 노출과 폭력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시작을 했다. 이전에 자유로웠던 거에서 이제 조금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은 자유로운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는 이 영상 촬영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책자로 발간도 했지만 4주간의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댄스 필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무용가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도 한국의 댄스 필름은 수준이 꽤 높은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조금 많은 관심을 공연 현장보다, 극장 공연보다는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생중계를 넘어서서 이제 완성도 높은 댄스 필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전망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2번째 단락으로 한국 무용계가 기대하는 문화예술 정책. 수입 활동이 중단된 예술가들을 위해서 지금 긴급 지원금들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책정이 되고 있고, 각 지역의 문화재단의 방침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지금 지원이 되어 왔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렇지만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예술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자세로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들을 추려서 새로운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 상황이 언젠가는 또다시 올 테고, 이게 뭔가 통일되고 일관된 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장의 안전수칙 같은 것도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고, 또는 무용 공연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무용수와 안무자의 계약 관계들이 대부분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그 외에 제작 스텝, 반주자, 촬영팀, 극장 시설까지 모든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새롭게 또 대두가 되고 있죠. 제가 여기를 조금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전책 중에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지난해에 그 신설된 새롭게 만들어진 지원제도 가운데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각 시도에서 지급이 되었어요. 근데 지난해 8월에 공지되어서 9월에 심사를 하고 10월, 12월까지 종료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최하 200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각 지역마다 굉장히 이 배정도 달랐어요. 그래서 또 어떤 지역은 청년 실업 문제에
정책하고 연계를 해서 무용단의 일원이 예술 플랫폼,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로 이 돈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사실은 많은 무용단의 단원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 용역을 줘서 외부 기술자에게 이 지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들,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본문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링크해 놨으니까 많은 무용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용가들이 가져야 할 입장과 자세, 지금 현재 이 변화되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 발제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춤의 욕구를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 너무나 원론적이고 또는 감상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포기되고 또는 가장 늦게 돌봐지는 것이 이 기초예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뭔가 위급 상황에서 가장 비생산적이다 또는 비실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수예술, 특히 무용은 우선의 위치에 서본 적은 없지만 비인기 분야였지만 인류 정서와 문화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무용 분야는 그동안에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적응력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가 어려울 때 어찌 보면 이 어려움에 단련된 무용가들이 생존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 사례 중에 하나는 이건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울문화재단의 더 넓은 라운드 테이블의 사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도 이렇게 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민원이 많고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더 넓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100명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10개의 테이블에 나눠서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해보시오라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여름에. 그런데 100명이 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참관하는 인까지 해서 거의 150명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무용이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은 당일날 노쇼를 했어요. 그래서 1명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무용계의 의견을 과연 그를 수렴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테이블 10개 중에 하나의 퍼실리테이터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에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견은 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의견이 수렴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용의 존재의 이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갖고 예술가의 그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뭐 예를 든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2021년 현재의 한국은 코로나19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제약 속에서 아주 근근히 무용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무용예술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되고 또 무용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과 위로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린 선생님 시간을 지키시기 위해서 엄청 빨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속도가 막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집중이 더 잘 됐고요. 그리고 맞아를 되게 연망했던 그런 발제 내용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또 들었었냐면요. 이제 정책과 현장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게 예술의 형태는 이제 발현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해지는 반면에 예산 기준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기준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좀 더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예산 기준 또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살짝 어필하면서 토론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죄송스럽지만 토론자분 이외에 아주 꼭 나 이거 질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시는 분 딱 한 분씩만 토론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토론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 1부처럼 그렇게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생긴 멋지신 분은 조금 숨겨드리고 먼저 아름다우신 상명대학교 교수님 김지한 교수님 먼저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김지한입니다. 개명을 하고 본격적인 행사에서 김지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뉴노멀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2부 발제에서 뉴노멀 시대 미국의 영상화에서 법적 관점에 관한 김재진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습니다. 지금 저희 주어진 시간에서 약 20분이 지연이 돼서 제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시간을 소화하기 위해서 토론문으로 많은 부분을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줄곧 지금 언급되었던 내용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영상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이 영상화가 어떠한 대체제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짧게 저의 생각과 함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현안으로 그동안은 간주되지 않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에는 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팬데믹에서 공연 예술계가 이 미디를 영상화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대체제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소위 우리가 문화경제학자들이 언급하는 그 비용 질병, 코스트 디지즈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이 시간 예술 그리고 현장성을 강조하는 이 공연 예술계의 화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영상화가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 현장에 비용을 들이는 것 못지않게 이 영상화에서도 현재로서는 비용 질병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바로 이것이 아무리 유통 채널로서 온라인 스트리밍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현안에서는 결국 무용의 실현 못지않게 영상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무용 실현의 역량을 넘어서 앵글의 프레이밍에 맡겨져야 되는 그 매력 요소가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용인들에게 영상화 이슈는 영상 제작을 위한 전문성이나 비용, 저작 권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이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높은 장벽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용의 영상화, 그 영상 제작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제가 임의로 한 3가지의 형태로 범주화를 해볼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상화의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아까 장지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용 공연 실황이 처음으로 스트리밍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황 녹화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보여주지만 실황 공연은 대체제, 보완제, 부수적인 역할론으로 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카이빙 성격이나 이런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는 어떠할지도 궁금하고요. 첫 번째 범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범주의 경우에는 오늘 계속 줄곧 댄스 필름에 대해서 오늘 김혜림 평론가님께서도 언급 주셨고 또 긍정적인 조망에 대해서도 또 저희에게 희망을 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반향을 일으켰었던 엘자트 센터에서도 최근에 이제 작년에 보여줬었죠. 요한 브루주아의 그 위대한 인명, 그래서 오마주한 CF들이 많은 영상물을 보여줬었습니다. 커먼을 통해서 작년에 상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댄스 필름을 언급할 때 이것은 영상 제작자 누구의 작품이야 라고는 언급을 안 하고 요한 브루주아의 작품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요한 브루주아가 드라마 트룹이나 시네마 트룹의 역할을 모두 아우른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상의 프레이밍에 대한 혹은 그런 앵글의 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다기보다는 공동작업을 협업한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업 구조에서의 권리 관계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향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관련해서 이런 창작 혹은 테크니션, 제작 단계에서의 저작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세 번째는 또 공연계와 상관없이 교육 현장에서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그리고 뭐 플렉처럴 러닝이다 해가지고 미리 영상 저작물을 올려달라는 경우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무용학회 회장님이신 김영남 회장님께서도 몸의 시간이라는 교육 워크숍에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영상 컨텐츠 제작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으셨었는데요. 근데 이런 공연 영상물에 비해서 오히려 또 교육은 굉장히 관대한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 부분에 있어서요. 또 무단도용, 배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특히 그 예술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과 무단도용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컨텐츠 공유에 대한 부분이 논문에서 인용 출처를 밝히듯이 이러한 문화가 아직 인식 확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 그리고 댄스 필름,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 컨텐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 세미나도 웨비나 형태로 이루어지듯이 어떻게 보면 이 무용의 영상화가 공연의 대체제 이외에도 또 다른 영역, 또 아까 또 안은미 선생님의 그 댄스였나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게미피케이션, 게임화의 어떤 구조의 에듀테인먼트 같은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화의 장르가 훨씬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또 독자적인 표현 장르나 유통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세대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이 솔루션과 스트리밍의 환경에서 영상화에 익숙한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저작 권리에 대해서 또 어떠한 부분들을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안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놓쳤어요. 너무 짧게 하신다면서. 네, 5분 지켰습니다. 네, 이거를- 진행할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특히 세 번째 질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 컨텐츠. 예, 굉장히 깊이 있는, 사실 따로 아젠다를 삼아서 세미나를 해도 좋을 정도의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에 대한 하나하나씩의 답변을 과연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공연의 영상화, 공연 실황 녹화 영상, 편집 영상 등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댄스 필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발제를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첫 번째 경우에는 영상 제작자의 권리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도 이제 총괄 감독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그리고 공동 저작물로서의 특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협업 구조에 대한 설명도 일단 발제에서는 좀 개괄적인 법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발제 부분을 이제 지금 저희 김장 교수님께서 제안 주신 이 구체적인 댄스 필름이나 이런 사례에 적용해서 그 저희가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구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 이제 그 사실 이 예술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무용의 필수적인 과목으로서의 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파견되어서 이제 그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자분들에 대한 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 또 토론에서 많은 논의가 나왔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 저작권 권리 관계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짚어볼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 이게 약간 그 토론회에서 주신 질의와는 조금 뭐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 정말 민주주의의 새싹들에게 무용 교육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자신의 신체, 다른 어떤 도구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신체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무용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서 무용 교육은 너무나 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파견되는 교육자분들의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아까 세 번째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 학교 교육을 할 때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계약, 기본적인 교육자로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조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견돼서 그 정도의 계약이 있다면 그런 그 교육 콘텐츠와 교육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거에 영상물에 대한 분류가 따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계속 영상화 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그 앞으로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재 저기 청중 분들 중에 혹시 김재식 변호사님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끝까지 꼼꼼히 설명하면 토론에 누구 계시나요? 네, 토론자분 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강경모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의 강경모 교수입니다. 오전, 오후에를 거쳐서 굉장히 좋은 주제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발제 내용 아주 잘 들었고요. 경청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인류가 갖다 준 이런 어떤 환경이 결국은 이런 학술에 의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몸소 오늘 또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각인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어떤 마인드맵 같은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용계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예술가들이 그것을 모두가 포기했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가장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생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 예술가의 소명을 다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긴 하나 또 나름의 르네상스 이후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지혜도 얻는 그런 어떤 풍경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마주하는 시간들을 좀 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학계나 현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연 현장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그 정부나 어떤 이런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그 기관에서의 어떤 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네 분의 발제를 보면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궁금증, 다뤄줘야 되는 토의 내용, 질의를 대신한 그런 내용들이 결국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마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 중언부언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아까 그래서 준비된 질의 내용은 저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예림 선생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라이브니스 공연에 대한 어떤 조건들, 현장성과 관객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전제, 공연 시작은 이래야에 하는 것도 저는 뉴 노멀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에게. 과연 앞으로의 공연 시장에 현장성과 관객성이 꼭 담보되어야지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최근에 VR, AR을 넘어서 XR까지 지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산업 시장에서 XR을 활용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에 반해서 무용에서는 여전히 현장성이 중요하다, 관객성이 중요하다라고 외치고만 있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식들이나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산업 기술에 대한 발달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냥 김예림 선생님께 그냥 하나 간단한 질문 드리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예술가들은 저는 평론가지만 저는 항상 우리라는 말을 써요. 저는 무용가들과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무용계에서는 이 달라지는 예술 활동, 달라지는 공연 형태에 대해서 일단 이해해야 되는 것. 모든 학문이든지 기초적으로 접할 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교재를 접할 때 그 교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의 이해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는 미학의 이해, 무용의 이해, 음악의 이해 이렇게. 그것처럼 이 달라지는 예술 활동, 달라지는 공연 형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첨단으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이해 이후에 자신의 특화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성향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교육계가 굉장히 또 새로운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이제 이 실기교육 중심의 무용교육들이 주로 이루는데 그런 기술 분야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이해에서 발전되는 어떤 예술 기획이나 경영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또 개발이 돼서 뭐 비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획이나 경영 인력들이 현장 예술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도울 수 있는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지원 제도에 있어서 이 온라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분야까지도 지원 영역이 확장이 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아까 사실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나오셨을 때 저도 토론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요. 대관료 따로 지원받고 미용 지원 따로 받고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면 또 더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많이 집약되고 정리되고 요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희망사항입니다. 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굉장히 공부했고요. 그거네요. 되게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니 예술가들아 너네도 다양하게 배워라, 중시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진정한 다양성이 보여질 것 같다라는 김예림 선생님의 조언을 아주 잘 듣고 저도 다양해지도록 함께 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경무 교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고 쌈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혁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현장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용인이 가야 되는 어떤 길을 묻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 형태는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접근을 했으나 결국에는 우리 무용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또 알아야 할 것들, 또 뭐 다양한 것들을 또 공유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네, 그럼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분의 주제 발제, 또 한 분의 기조 강연, 그리고 또 네 분의 대표 토론자분께서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영남 회장님의 폐회사로 제15회 한국무용학회 연차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남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무용학회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유관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요. 두 번째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무용협회 주관의 인력 지원 사업으로 1인이 인력 지원이 선정돼서 한국무용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전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와중에도 세세하게 한국무용학회의 업무와 일정에 도움을 주신 서원대 김영규 교수님과 황미성 교수님 그리고 상명대 김지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모든 일을 총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조진희 교수님과 사무국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말미암아 좋은 날, 좋은 변모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